안녕하세요. 아트선재센터 하종훈 심포지엄에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곳에서 더 큰 학회도 하고 있고 날씨도 참 좋은데 이렇게 학구적인 프로그램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아트선재센터 최소영이고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종현 5975 심포지엄은 단색화 접합으로 잘 알려지신 하종현 화가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시기인 1959년부터 75년 초기 청년 작가였던 시기를 다루는 심포지엄입니다. 저희가 동명의 전시를 내년 2월에 개막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또 전시의 어떤 사료적인 측면이나 연구적인 측면도 좀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을 들으시고 또 내년 전시도 관람하시면 하종현 작가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서 세 분의 강연자를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서양학과 또 미술 경영 교수님이신 신정훈 교수님, 또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의 정현심 교수님, 그리고 지금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이자 한국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오늘 선보이는 큐레이터 레슬리 마입니다. 저희는 세 분의 강연을 차례로 듣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아트선재센터 김선정 예술 감독님이 패널 토론으로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 관객 Q&A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슬리마 발표 때만 이제 순차 통역이 제공되고요. 저희가 발제글은 내년에 전시 도록으로 판매될 예정이라 오늘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강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혹시 몰라서 저희 아트선재센터 홈페이지에 강연자별 간략한 주제를 추가로 업데이트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자이신 신정훈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훈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또 미술경영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미국 빙엄턴 뉴욕 주립대 미술사학과에서 1960년대 이후 서울의 변화와 미술의 전환이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출판된 한국미술 1900년부터 2020년의 공저자이시고 오늘은 물성을 넘어서 하종현의 회화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아예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 제목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다는 말씀드릴게요. 1974년 6월 4일자입니다. 한 주간지에 실린 화보에서 하종현은 캔버스를 향해 몸을 구부리고 한 손에는 페인트 나이프를 쥐고 있습니다. 황색 마포에 회색 물감을 발라내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회화 제작 장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캔버스는 이젤에 고정되지 않고 허리 높이의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구두를 신은 왼발로 캔버스가 앞으로 밀려내리지 않게 받치고 왼손으로는 캔버스 상단을 잡고 진행됩니다. 이 자세는 작업 과정을 상상케 합니다. 작가는 기울어진 캔버스를 잡고 무게를 실어 뒤로 밀어내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잡아당겨 캔버스 상단을 앞으로 끌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 두 방향 모두로 작업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엄지로 마대 표면을 위로 올리면서 캔버스를 뒤로 밀어내 마포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캔버스를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오른손으로 쥔 나이프가 물감을 밀어내는 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느 쪽이든 고정되어 있지 않은 캔버스를 발로 받치고 팔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제작 방식은 1972년 촬영된 김환기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흐트러짐 없게 바르게 서서 한 손은 허리에 얹혀놓고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다른 손으로 붓을 쥐고 수직으로 화포를 향한 붓끝이 붉은색 물감으로 점을 그려내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움직임 없이 집중하고 있는 그에게 모든 일은 눈 앞에서 일어납니다. 반면 하종현에게 작업은 실제 시간 속에서 온몸을 사용해서 캔버스 뒤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벌어집니다. 화보 속 하종현이 마주한 화면은 며칠 뒤에 공식적인 뒷면이 될 것입니다. 그해 1974년 6월 10일에서 16일까지 명동화랑에서 개최된 개인전에는 1970년대 초 그의 사물 혹은 입체 작품들과 함께 최근 비슷한 방식으로 화면 뒤에서 물감을 밀어 넣어 제작한 신작들이 선보였습니다. 캔버스 아래에서 위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되는 15개의 행을 띠로 15개의 행을 이룬 띠로 작업된 작업은 작품 74-5입니다. 작가는 나무로 짠 틀로 팽팽하게 엮여 메어진 굵은 직조 패턴의 마포에 흰색 물감을 올리고 나이프로 밀어냅니다. 그러면 관객은 마포의 성긴 틈으로 밀려 나온 물감이 배고 맺히고 흘러내린 그 뒷면을 보게 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요. 이제 바뀌는 거겠죠. 화보가 가리키듯 작가가 나이프로 작업하는 면의 띠들은 관객이 보는 면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고르게 처리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물감을 밀어내어 안료가 마포 뒷면을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에 마포 안의 공극을 메우고 그 다음 남은 것이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 관객을 맞는 띠의 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좁습니다. 다양한 층과 톤을 지니며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하라 유스케는 후에 이를 화면에 대해 수직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안료가 들어가 틈을 메우고 앞으로 솟아오는 방식으로 화면 앞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물감이 돌출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는 이에게 안에 박혀 있는 흰색은 은은한 색조로 드러나고 이를 배경으로 틈을 비집고 나온 안료는 높이를 달리하고 그 다음 점성을 확인시키면서 중력에 반응해서 화면에 등록된 이런 이제 절차를 취합니다. 하종현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은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물리적인 것들이 각각의 자신의 성질을 주장하며 이뤄낸 결과입니다. 안료는 스며들고 번지고 틈을 채워 솟아올라 흘러내리고 마대는 안료를 붙잡고 머금고 틈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중력이 이 물감을 받아내 흘러내림을 화면에 등록시킵니다. 하정현 또한 자신의 구상대로 그려내는 어떤 전제적인 힘을 갖는 작가가 아니라 압력을 가해 물감을 밀어넣는 힘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물리학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의 미술이 물성, 물질, 물질성 등의 말로 설명되는 일은 매우 당연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은 많은 분들에 의해서 물성의 현시, 물감과 마대라는 물질들이 자아내는 표정, 물질성의 표면, 물성의 세계와 같은 식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하종현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이 마대와 물감이라는 극히 제한된 두 물질의 만남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와 같은 묘사와 설명은 반복해서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성, 물질, 물질성 같은 그런 어휘들은 1970년대 한국 미술의 전반적인 지향으로 논의되곤 하지만 하종현만큼 그 지향을 발본적이고 치밀하게 추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한국 미술을 설명하곤 하는 물성, 물질, 물질성은 흔히 가공하지 않은 재료나 날것의 사물로 제시된 작품에 종종 붙여지곤 합니다.
이 물질주의적 지향을 정교하게 이론화했던 그리고 소개했던 이우환에 따르면 관건은 재료나 대상의 즉물성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에이전시의 축소입니다. 작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세계를 표상으로 대체하여 그 속에 갇혀 인간이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실제의 참 현실 혹은 참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미술도 그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작가의 구상에 따라 재료나 매체를 조작해 왔습니다. 따라서 근대를 넘어서는 지금의 미술은 바로 작가의 구상을 재료나 물질에 부과하길 멈추고 그것들이 스스로 드러내 이 세계를 허용하는 그런 매개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우환 선생의 주요한 이론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극복을 통한 물질 혹은 재료의 드러남은 하종연에게 있어서 1970년대의 초 70년대로의 전환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5월 에이지 1회전에 하종연이 거울을 활용한 작품을 출품했음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거울이라는 재료는 필연적으로 변모하는 주변을 자신의 모습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작품의 최종 이미지는 작가가 의도한 상으로 고정되지 않고 작가의 통제 밖에 놓인 주변을 허용합니다. 작품은 작가의 분신이 아니고 또 작품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외부를 받아들여 주변과 소통하며 스스로 변신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지향은 하종연만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당시에 그 에이지 1회전이 대한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뉴스에 있는 화면 중에 이제 하종연 선생 작품으로 추정되는 거울 작업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거울 작업은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요. 지금 신문 앞에서 보면은 이 거울 작업이 거울을 같은 크기로 오려붙여 반사되는 여러 모양의 시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전에 봤던 그 이미지와 이렇게 상응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어디까지 읽었을까요? 이와 같은 환경적인 지향은 하종연만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김구림의 얼음 작업 또한 엔트로피 법칙에 노출돼서 매번 그 양상을 계속해서 달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승택 선생의 배너 작업도 기압차에 의한 공기의 흐름을 받아냅니다. 이들 작업은 그것이 놓인 장 속에서 주변과 소통하여 외양과 양상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작가가 부여한 상을 구현하기보다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은 휘발되거나 고정되지 않는 그런 공기, 연기, 습기 등과 같이 만질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삼기에 당시에 비물질적이다라고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 비물질적으로 불렸던 물질주의적인 작품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한국 미술의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에 이완의 역할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1969년 7월 공간 당시 잡지죠. 예지에 발표한 일본 현대미술의 동향을 통해 그의 특유의 사유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미술계에서는 이미 이완은 한 해 전인 1968년 7월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의 한국현대회화전 좌담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완 선생이 당시 어떤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 미술에 대해서 이완은 한국 회화의 옵적인 경향이 보다 논리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민족적인 기질에 너무 지금 기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굉장히 그 젊은 작가의 주제 넘은 비판처럼 보였지만 이후 한국 미술의 장에서 논리,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의 유행에 이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와 같은 한국 미술의 전환은 그러나 이유한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종연은 그 효과 이전의 혹은 그것과 평행하는 이 반인간주의적인 어떤 물질주의의 계기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하종연 선생이 쓴 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70년 3월 에이지 2호에 발표한 그의 글 한국미술 1970년대를 맞으면서에 하종연 선생은 당시 미술을 도시의 미술이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실 이 문구는 본인 스스로 앵포르멜 화풍에서 이 도시계획백서로 대표되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자신이 급격하게 이행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밝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실 박서보 선생은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필연적인 계기를 본인이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하종현 선생께서는 그 계기를 찾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하종현 선생만의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에이즈를 비롯한 당대의 미술가들 사이에 어떤 실험적인 분위기의 주요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하종현 선생은 이 글에서 도시가 갖는 합리적이고도 냉담한 분위기, 그 규모, 근대적 도시 세계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 공장의 굴뚝이나 가스탱크 등 작자 부재의 마뉴먼트에 연관되는 사회적 형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장의 굴뚝이나 가스탱크 등 작자 부재의 마뉴먼트,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들이 1960년대 말 표정이나 표현 없는 기하학이나 사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종현 선생의 문구에서 규모, 합리적, 냉담한, 작자 부재와 같은 문구는 도시적 환경과 삶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주의적 세계관의 한계를 체감케 하는지 알려주는 듯 보입니다. 변모한 사회와 환경에서 주관적인 것, 투사적인 것, 혹은 개인이 무엇을 통제하려거나 개인의 의지대로 하려는 일 같은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굉장히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시화는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하종현 선생만의 생각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고슬로 올라가면 1965년 이일 선생께서 인간 부재, 개인적 감정의 부재와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도시화해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1969년 또 최명령 작가 또한 이런 도시 도착적 시대의 회화적 방법론인 주관에서 엄정한 객관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무의도적인 것에서 엄정한 계획으로 열띤 감정에서 하드 엣지로 나아간다 이렇게 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 한국 미술의 장에서 빈번하게 도시화, 산업화, 과학기술 발전의 사회적 배경이 언급되고 그 감각적, 감정적, 미학적 효과를 논의했음을 지적하는 일은 바로 1970년대 한국 미술이 1970년대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요인을 단순히 어떤 하나의 요인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한국의 도시화는 어떤 증물성 혹은 반인간주의 혹은 이런 물질주의적인 어떤 방법론이 안착할 수 있게 된 어떤 조건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970년대 초 하종현의 물질주의는 이 도시의 미술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그의 작업은 휴지, 시멘트, 신문지, 용수철, 철조망, 로프 등이 상연하는 물리학적 혹은 물질적 드라마였습니다. 하종현 선생의 이 방법은 흙, 강목, 생나무, 천, 돌 등을 제시하면서 서둘러서 원초적인 혹은 자연적인 것으로 돌아간 듯 보이는 에이즈를 비롯한 미술계의 다른 동료들과 대비를 이룹니다. 한국 미술의 이와 같은 갑작스런 전환은 원재료나 혹은 가공하는 어떤 사물로 돌아가는 그런 전환은 조작되지 않은 원재료나 자연물에 어떤 인간주의적인 표상이나 관념이 드리워져 있지 않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현상학적으로 환원된 상태로서의 원재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면 하종현 선생의 것은 도시적 혹은 산업적 배경의 일상적 배경 속에서 나름의 용도를 갖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굉장히 다분히 연상적인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종현 선생의 이 녹슨 철조망으로 만든 캔버스는 이 1970년대 초의 작품들인데요. 이들 작품은 보는 이를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극하면서 더 나아가 한국의 어떤 군사적이거나 냉전적 맥락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다장이라고 하는 평론가는 이 작품들에 대해서 고통과 은유로 암시된 비극의 상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논의를 하죠.
결국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캔버스와 또 이 캔버스 이와 같은 다른 작업들에서는 물감을 머금은 부드러운 캔버스 천에 뾰족하고 날카로운 철조망이 이렇게 서로 부착되면서 일으키는 촉각적, 운동학적 혹은 심리학적 감각을 부차적으로 만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종현 선생의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물질적인 성질이 물질적인 성질 하종현 선생의 다른 작품의 경우 물질적인 성질은 재료나 대상들이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형성된 긴장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훨씬 더 어떤 연상 작용보다는 그것이 일으키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작용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칠게 잘라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린 휴지 더미를 두꺼운 마분지 휴지 심으로 이렇게 얹혀 놓은 그런 류의 작품, 이런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박스 안에 여러 줄로 꼬아진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져 하나둘씩 끊어지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작품, 그리고 또한 파리 비엔날레의 출품을 위해, 이건 실제로 출품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위해서 하종현 선생이 했다고 지금 알려진 이 시멘트 작업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응결되어 경화된 시멘트 포대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지닌 미학적이거나 어떤 연상적인 감상 이전에 혹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장력, 탄성, 무게, 중력, 경도 등에 의한 힘의 작용의 감각을 전합니다. 이들 작품의 어떤 고요함은 서로에게 향하는 힘들이 상쇄되어 일시적으로 형성된 평형 상태라고 느껴지고, 외견상 정적이기에 훨씬 더 농축되거나 압축된 힘의 인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의 물성은 재료를 통해 재현되기보단 그들의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 상현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접근은 가공되지 않거나 날것의 재료가 자동적으로 물성 혹은 물질성을 담지한다는 당시에 널리 퍼진 인식 혹은 믿음이 순진하다라고 말하는 듯 저한테는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하종현의 어떤 역학적인 물질주의는 1970년대 중반 회화의 장으로 옮겨집니다. 하종현 선생 스스로 입체 실험에서의 효과를 어떻게 그대로 평면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바로 그 결과 관건은 그린다는 행위를 어떻게 철저히 배제시킬 수 있는가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회화적 물질주의의 성사 여부는 작가의 에이전시를 배제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종현 선생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종현의 방법은 다른 여느 것보다 그가 말한 것처럼 철저합니다. 그는 아예 캔버스 뒷면으로 물러나 화면에 개입할 여지를 스스로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다음에 하나가 오는 이 연속된 띠나 점의 패턴을 채택하는 이유도 그가 즉흥적으로 머릿속에서 든 생각들이 그대로 환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종현 선생의 이 화면 뒤에서 물감을 밀어서 화면 앞으로 흘러내리게 만드는 이 방식은 당시에 붓질을 자동화해서 반복적인 긋기를 한다고 말하는, 혹은 가공 없는 마포나 면에 올린 안료의 번짐과 같은 방식으로 당대에 제출된 여러 이와 같은 방안, 당시 이제 이런 방안, 그러니까 하종현 선생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스스로 반복적으로 붓질을 한다고 말하고 또 화면의 번짐을 이용하는 작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화면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화면 앞에 있는 작가의 일말의 개입 가능성 혹은 그런 가능성에 대한 관객의 인지 가능성까지도 하종현 선생은 봉쇄하려는 듯 그런 각오로 저한테는 읽힙니다. 이런 점에서 물성이나 물질 이상으로 사실 하종현 선생 회화에 대한 논평에서 종종 등장하는 연역적 구조라고 하는 말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74년 명동화랑 전시 서문에서 이일 선생은 하종현 선생에 대해서 오늘의 하종현 선생의 작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혹자가 말한 연역적 구조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역적 구조 때문에
그 어떤 조형적 의도 이전에 이미 그 의도를 완전히 지배 혹은 동화시키는 자기 형성의 논리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연역적 구조라는 개념은 1977년 윤명로에 의해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바로 성근 마대 사이에 배어져 나온 물질의 흔적을 통해서 선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가의 구상이나 의도를 봉쇄하고 작품이 미리 정해진 논리, 규칙 혹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산됨을 가리키는 이 연역적 구조라고 하는 말. 이일 선생이 처음 이 말을 썼을 때 혹자가 말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현이 이일 선생의 고안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1963년 4년 마이클 프리드가 프랭크 스텔라의 검정 줄무늬 회화에 대해서 언급했던 말입니다. 이 마이클 프리드의 검정 줄무늬 패턴이 캔버스의 테두리의 증물적인 형태로부터 발생되었다 설명하며, 즉 그 마이클 프리드의 이 띠 줄무늬 띠 회화가 바로 그 캔버스의 그 두께로부터 그 두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기에 그 회화는 어떤 작가의 즉흥적인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보다는 회화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의 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화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마이클 프리드가 연역적 구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프리드로부터 마이클 프리드의 글로부터 한국 작가들이 알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 개념을 썼던 이 로렌스 알로웨이의 시스템적 회화, 시스테믹 페인팅이라고 하는 글에서 오광수 이일선 그러니까 그 글에서 이제 온 것인데요. 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이 당시 오광수나 이일 선생에 의해서 빈번하게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알로위의 시스템적 회화에서 한국의 작가와 평론가들은 비관계적 혹은 몰관계적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어로 non-relational하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요. 유럽의 기하학적 추상이 화면 속 요소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위계적인 관계를 맺어 여전히 일루전을 만들어냈다면, 외견상 비슷해 보여도 모노크롬, 시메트리 그리고 그리드를 활용하는 이 최근의 미국에서의 하드 엣지나 포스트 페인터리 추상은 작품의 어떤 관계를 제거하고 화면을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부분들을 나누지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이제 최근 경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연역적 구조는 관계적 회화의 문제를 해소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그 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 뒷면에서 연역적인 방식으로 산출함으로써 작가의 에이전스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봉쇄한 이 하종인의 물질주의적인 회화는 그래서 굉장히 명료하고 직관적입니다. 한국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철저한 물질주의로 인해서 그의 어떤 회화는 1970년대 한국 미술의 논의에서 편제했던 정신, 자연, 한국, 동양과 같은 그런 기표들과 결부해서 미술을 보려고 하는 욕망, 그러나 달리 보면 또 그 욕망은 일종의 타협이거나 오염일 수 있는 그 욕망을 머뭇거리게 하거나 혹은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몇몇의 평론가들은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하종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단색화 미술과 일반에 대한 평가들은 그의 작업이 근본적으로 지닌 물질주의적인 본성을 적절히 언급하는 대신에 선불교, 서예 또는 자연을 애매우게 내세우면서 진을 뺀다. 이제 이런 류의 이건 조한기의 평가입니다. 이 확신은 바로 하정연의 연역적 방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너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윤진섭은 작가가 이후에 이제 이 뒤에서 나온 물감을 다시 앞에서 조금씩 두드리면서 작품을 전개하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일련의 시도들은 그의 작품이 획득한 미적 전망을 저해하는 부분처럼 보인다라고까지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논평들에는 당시 다른 미술의 평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어떤 단호함,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종연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주의가 너무나 발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것을 정신이나 한국이나 이런 동양 같은 것들로 엮이지 않게 만드는 어떤 힘 같은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하종현의 회화의 물질주의는 굉장히 물리적이고 인과적인 절차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강변하거나 물질을 재현하기보다 물질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질주의적이다. 좀 말장난 같기는 하시죠. 예. 이는 분명히 그의 미술이 근본적으로 지닌 것이고 그의 미술이 획득한 미적 전망이다. 이제 기존의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질 혹은 재료가 스스로 펼쳐내는 어떤 사실적, 직물적, 객관적인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어떤 연상이나 해석, 의미나 의도와 같은 인간주의적인 접근을 하종현 선생은 문제 삼습니다. 물론 관객이 하종현 선생의 작품을 두고 은유적으로 또 환영적으로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논자들은 그의 작품을 두고 토담집 벽이 생각난다고 혹은 삼배의 올로 떨어지는 어떤 한약을 떠올리게 한다고 진흙벽을 떠올리게 한다 또 미장이의 일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한국적 혹은 동양적 혹은 원초적인 것에 이렇게 의미망으로 이렇게 향하곤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종현 선생의 치밀하고 발본적인 물질주의는 습관적으로 발동되는 그런 구상의 연쇄를 의심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작품 해석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종현 선생이 어떤 회화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서 환영과 실제를 나누고 자의적인 것과 어떤 말미암은 것을 나누고 회화적인 것과 평면적인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 편을 들었다. 뭐 직물적인 것의 편을 들었다 혹은 객관적인 것의 편을 들었다 이것보다는 우선 회화를 구성하는 이 두 요소들을 면면히 다 구분을 해내고 작업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의 한국 미술의 장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과 분별이 별로 작동한 적이 없었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1968년 한국 현대회화전에 대한 이후환의 평은 사실 다른 말이 아니라 회화로 작업을 한다면 회화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당돌한 어떤 충고 이후에 1970년대 중반 하종현의 회화는 이 회화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구사한 일종의 계몽된 회화다 이렇게 저한테는 읽힙니다. 즉 계몽되었다라고 말하면 신화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탈신화화된 그런 회화입니다. 면밀하게 계산된 물질주의를 선보이며 회화를 둘러싼 막연한 신화를 벗겨냅니다. 이와 같은 탈신화화된 미술의 등장이 산업화와 도시화의 1970년대였다는 점은 저는 우연이거나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의 삶에서 구분되지 않은 어떤 순진함은 덕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산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썼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와 같은 화정현 선생의 물질주의적인 어떤 면모를 우선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 회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주의적인 면모로만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화 작업을 보면서 그것이 물감이고 평면인지 뻔히 알지만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환영의 마음을 맡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좋은 작품이다, 안 좋은 작품이다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하종현 선생이 이런 근본적인 물질주의가 있고 난 다음에서야 이 회화를 환영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구사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뒤에 결론 부분을 맺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제 제목은 물성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은 흔히 한국에서 물성이라고 70년대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는 약간 어떤 음험한 기운 같은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그 이상한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라 물성이라고 말하면 뭔가 물질을 곧바로 승화시키거나 고양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성이 정신성이랑 별 저항 없이 막 만나고 막 그러는 이제 글들이 있고 저는 그것이 좀 혼돈스러운데 하종현 선생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정말 물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직물적으로 물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천착했던 분이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흔히 물성이라고 부를 때의 그 정신적인 것으로의 오염을 피하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성을 넘어서 있는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하종현 선생을 이해하고 있고요. 대신 하종현의 미술론, 회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는 그 머티리얼리티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후의 궤적은 바로 그것을 나눈 다음에 둘을 가지고 노는 하종현 선생의 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작업하고 있는 하종현 작가 사진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작업 방식에 있어서 재료의 선택뿐만 아니라 작업 방식에 있어서 진정한 물성을 드러냈던 하종현 작가의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작가의 의도보다도 원재료의 물성에 따르는 즉 인간주의와 작가 중심주의가 극도로 축소된 이 하종현 작가의 작업 방식을 당시 인간의 한계를 체감하게 한 급격한 도시화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자이신 정현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정현심 교수님은 뉴욕대학교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이후 뉴욕주립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1999년 구겐하임에서 개최된 백남준 전시회 연구원으로도 활동하셨으며 2018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은 하종현의 6년 매체 실험과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현심입니다. 저의 오늘 토크의 주제는 하종현의 6년이라고 1969년부터 75년까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고요. 부제는 매체 실험과 방법론이라는 작가의 어떤 그 회화적 또는 실험적 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신정훈 선생님과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보가 커미셔너였던 196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하종현은 아뮬레트 5와 아뮬레트 6를 출품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에 그 제목이 좀 변경이 되어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무제라는 제목으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종현 선생님 초기 이 작품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제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하고 이제 애초에 달았던 제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종현의 초기 회화 작업인 부적 시리즈는 50년대 말 60년대 한국 하단을 지배했던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61년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한 김창렬의 리추얼처럼 두터운 물감의 물질성, 마티에르의 흔적, 비정형적인 추상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7년부터 65년까지 파리에 체류했던 이 일은 1961년, 63년, 65년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인 김창렬, 박서보, 윤명로, 정영열 등 모두 한결같이 앵포르멜 추상 경향의 작품들을 보여주어 한국에서 앵포르멜 열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파리에서 감지했습니다. 하종현과 같이 65년 파리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정영열의 작품을 보며 이 일은 분출구를 찾지 못한 채 이걸 그리는 지열이 지각을 뚫고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양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앵포르멜 작품은 비극적 감정의 흔적이자 격한 행위와 공격적인 마테리얼의 혼합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상흔, 이를테면 6.25 동란이 안겨다준 정신적 상흔이라고 평했습니다. 오른쪽은 당시 도록에 실려있는 이 일의 불어 버전입니다. 63년과 65년 파리 비엔날레 도록에 서문을 쓴 이 일은 65년 도록글에서 유럽 평론가들의 자기중심적 시각을 비판합니다. 그는 유럽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미술 경향과 가까운 한국의 앵포르멜 작품을 서구화된 시각으로 간주하고 한국 작가들이 사용하는 두터운 마티에르를 단죄하려는 서구 평론가들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어떤 유럽인들의 편견을 지적하면서 비엔날레 서문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서문이죠. 우리가 보통 서문을 쓸 때는 그 작가들이 어떤 작품에 경향을 보여주냐인데 서구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국 미술을 바라본다라고 그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현대 미술을 처음 접한 일은 브루로 작성한 이 에세이에서 스스로 묵도하고 있는 프랑스 작가들의 하풍과 한국 미술가들이 보여주는 앵푸르멜 하풍에서 일종의 어긋남을 느낍니다. 하종현의 부적 또한 앵푸르멜 경향의 비극적 감정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현대 회화를 휩쓸고 있던 추상 경향의 마지막 여운을 장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984년 하종현이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인전 서문에서 이 일은 196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본 하종현의 그 작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시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를 연상케 하는 칙칙한 마티에르의 철려진 앵푸르멜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35세의 젊은 작가들에게만 전시의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던 파리 비엔날레는 만 31세의 하종현에게 앵푸르멜 경향의 종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1966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해화 실험인 기하학적 해화와 그 당시에는 오브제 미학이나 입체로 불렸던 실험 미술의 그 어떤 전위적인 시기에 접어듭니다. 또한 이 일은 65년 파리에서 돌아와 홍대 교수가 되어 65년부터 하종현의 작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협업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종현은 65년 파리 비엔날 참여 이후 작품의 경향이 기하추상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두 사람은 그러니까 비평가와 작가죠. 예술가는 에이지 시기 그리고 74년 명동화랑 74년 서울 비엔날레 등을 통해 예술의 방법론을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것은 하종현이 6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앵푸르멜 경향의 작품을 전시한 이후 서울로 돌아와 기하추상과 소위 전위미술을 시작하는 69년부터 75년까지 6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특정 시기에 제작된 작품들은 80년대 이후 작업의 근간이 되는 회화적 또는 반회화적 방법론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하추상과 전위미술, 즉 오늘날 실험미술로 일컬어지는 69년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시기를 비롯해 1974년 서울 비엔날레와 함께 짧았던 전위활동 전시와 비평에 참여했던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이러한 실험기가 이후 펼쳐지는 접합의 또는 배합법의 회화적 반회화적 작품과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분절적인 어떤 세그먼트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흔히 실험 미술가들이 자신들의 초기 전위적 작품을 실험하고 70년대는 단색조, 단색화로 일컬어지는 작품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제고해 보기 위함입니다. 하종현의 모노크롬 회화는 초기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출발합니다. 저는 하종현의 초기 매체 실험, 텍스처에 대한 이질적인 시도, 물성 연구, 그리고 오브제 연구, 그리고 아르테 포베라의 영향이나 이완의 모노화의 영향을 받은 현상학적 공간성에 대한 몰입 등이 이 초기와 가장 긴밀하게 연동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앵푸르멜 이후 6년 동안 하종현은 비평가 일과 함께 긴밀하게 활동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전위와 전위미술의 공간 체험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7년도에 하종현이 제작한 도시계획백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왼쪽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비평가 2일의 제안으로 이러한 제목이 만들어졌다고 2022년도에 그 하종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작품은 67년, 69년, 70년까지 여러 버전의 작품이 유화, 판화 등으로 존재합니다. 파리 비엔날레 출품 이후 하종현의 가장 큰 변화는 현실 기반의 주변 공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러시아 구축주의자들이 산업화와 기계화로 인한 새로운 인간과 도시의 일을 유토피아적인 정신으로 구현했던 것처럼 하종현은 비극적 감정의 상처,
나 전쟁의 서사, 표현주의적인 색채를 포기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 대신 새로운 기하 추상을 추구하는 하종현의 놀라운 변신, 이건 인용입니다. 놀라운 변신에 아주 대단한 찬사를 보내며 도시계획백서는 한국의 주요 건축 문화 예술 잡지였던 공간지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하 추상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는 서울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단층이나 오방색 등을 사용함으로써 젊은 작가로서 전통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면 비핀과 이일의 눈에는 그 구성적 추상에서 때로 나타나는 것이 물질성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아울러 손 작업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종현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지는 한국 모더니스트 건축가 김수근이 66년 11월에 창간한 한국 최초의 건축 잡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간 후 1966년도 11월호에는 박서보의 한국적 어떤 체험적 한국 전임 미술이라는 이 기사에 하종현의 탄생비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 9월 공간지에는 서울 1967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전임 미술가들과 그다음에 건축가 김수근은 한국 사회에서 도시의 형성, 아방가르드, 즉 전임 미술에 대한 열띤 논의를 공간지에 드러내었습니다. 이 잡지에 실린 환계, 환희, 서울 1960년에서 성창경은 인용입니다. 단층에서 잿빛으로, 흙빛에서 먹빛으로, 나무에서 시멘트로, 창호지에서 베니아로, 가래질에서 불도저로, 수수깡에서 철골로, 개체에서 집단으로, 서울 1970, 수면에서 폭발로라는 다소 제가 봤을 때는 다다적인 그런 에세이를 게재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멘텀에서 67년에 제작된 하종현의 작품 컴포지션이라는 것도 도시계획백서에 굉장히 유사한 작품으로 당시 이 일은 도시 문명과 삶의 환경화라는 담론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캔버스의 프레임을 넘어서 이러한 작품들은 도시 공간 속으로 확장되는데 하종현의 이 시리즈가 탄생이라는 시리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현에 있기도 하고요. 한 작품은 홍익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도시 문명과 삶의 환경화라는 이 일의 표현은 사실 파리에서 이 일이 1960년 피에르 레스타니와 이브 클랭 등이 주축이 된 누보 레알리즘의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네오다다나 해프닝 팝아트, 독일의 플럭서스 운동과 동시대적으로 일어났던 프랑스의 누보 레알리즘은 산업 및 공업재를 사용해 일상적 오브제를 꾸미지 않고 그대로 현실을 새롭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토도 초기에 누보 레알리스트로서 물감이나 사물, 야외 모뉴먼트를 모두 포장을 하는 은폐 전략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더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종현의 그 캔버스를 묶는 작업도 일종의 사물의 어떤 특징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시절 누보 레알리즘 전임 미술을 목격한 한국 비평가 이일은 현대의 새로운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전임 미술은 더 이상 반항이나 저항이 아니라 이제 참여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누보 레알리즘의 경향을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예술을 내적 성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 가장 즉각적으로 현실이나 현재에 진입하는 것이 이제 예술이다라고 설명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종현도 66년부터 이 시기 동안에 이것도 다른 시리즈입니다. 66년부터 이제 그 실험 미술을 하며 현실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가장 현실의 어떤 기댄 그 어떤 실험이 69년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 생각하고 69년부터 75년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 69년에 이제 AG가 만들어집니다. 당시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라는 이제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 AG는 사실 미술 전문지 AG를 발간을 하고 AG 전시를 기획을 합니다. AG는
아방가르드의 약자입니다. 이 에이지에 실린 창립 회원은 이제 멤버가 그 발행인과 함께 정보가 나오는데요. 발행인은 하종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회원은 곽훈, 김구림, 김차섭, 김한, 박석원, 박종배, 서성원, 이승조, 최명령, 하종현, 그리고 비평가 오광수 이일, 그리고 기자, 학생 기자였던 것 같아요. 학생 기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각후는 전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립 회원으로 모였던 분들하고 실제 이제 전시를 했던 분들의 이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창립 회원 12명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느 협회보다도 모두 전위적으로 전방위에서 활동하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지 에이지가 69년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70년에는 에이지 전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실렸던 기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 1호는 이게 그 서성원 선생님의 그 작품인데요. 실제로 작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표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승조의 작품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일의 전위예술론이라는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루치오 폰타나가에 대선 공간주의 미술, 이게 오광수의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령, 그 두 번째 이제 아까 전에 그 신정훈 선생님 말했던 한국 미술 70년대를 맞으면서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작가들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공간지에 백남준 글도 실리게 되고요. 예술, 기술, 문명. 그때 김구림의 작품 중에 그 어떤 문명, 여자, 돈 뭐 이런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고요. 이 일의 공간역학에서 시각역학으로, 그리고 에이지 3호에 보면 이제 중간에 도록이 하나 끼워져 있어요. 그게 에이지의 첫 번째 전시 도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러한 선언문이 여기에 이제 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지 3호의 간지의 형식으로 전시 도록이 들어가서 편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많이 썼던 것들이 체험적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전위적 뭐 체험 미술, 공간을 체험하다, 실제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어떤 상당히 그 물리적 공간에 대한 체험을 의미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전시 미술지를 이제 만들고 전시회를 같이 개최하는데요. 미술지는 69년부터 71년까지 총 4회가 발간이 되고요. 70년, 71년, 72년에 에이지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72년에 파나전이 열립니다. 74년에는 서울 비엔날레가 열리고요. 공식적으로 이 에이지가 개최된 것은 75년이고요. 보니까 공간지에 있는 기사 중에 75년에 에이지 마지막 전시가 열리는데 그때는 총 4명만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와해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 한국 현대 미술 비평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전위, 즉 아방가르드는 새로운 미술과 근대를 벗어나 현대 미술 등 다양한 함의를 띠면서 이제 등장했습니다. 평론가 이경성이 68년 동경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 현대 회화전에 대한 평에서 이 전시에 참여한 22명의 현대 미술가들이 문제성에 끊임없는 추구에 몰입하는 한국의 전위 작가들로 설명을 하고 그들의 대단한 실험에 대해서 호평한 바가 있습니다. 하종현은 보면 에이지 그 2호에 그죠, 한국 미술 70년대를 맞으면서 2페이지 에세이인데 정말 저는 이 에세이가 지금 봐도 되게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9년도에 이제 아폴로가 달나라에 가고 그러니까 우주 미학에 대한 과학에 대한 작가의 어떤 견해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 한국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그때 첫 전시가 국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전이라는 전시를 하는 게 맞나라고 해서 평론가와 작가들의 공방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현의 조직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현대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종현을 작가로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가이기도 했고 또 미술 관장님 역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 행정에 대한 이러한 시각들도 이 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지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종현의 이 글에서 70년대 온갖 관심은 우주 미학으로도
할 새로운 광맥을 찾는 것이며, 이건 인용이에요. 그리고 공기, 물, 흙, 불 등 원소적 소재는 우리의 감수성과 인식의 변혁을 충격적으로 전개하려는 경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G 활동은 당시에 동시대적으로 대두된 ST라는 이제 스페이스 앤 타임이라는 그 어떤 전위적 실험 미술 활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72년도에 그 앙대빵당이라고 하는 부르르 이제 독립이라는 이 전시가 개최가 되는데, 이 전시에 당시 이제 그 작품을 어떤 그 선정하는 그 커미셔너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자가 이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화단에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던 게, 왜 한국 서울에 없는 이 이완이 이제 이 한국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것도 좀 공방전이 있었던,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AG와 ST와 이 앙대빵당이 거의 공존의 구도를 이루면서 한국의 미술계가 굉장히 좀 재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이완이 이게 홍대 뮤지엄에 있다는 것을 저도 그 2년 전에 알게 됐는데요. 이완의 이 나무인데, 그 서울에서 이제 앙대빵당 전시를 위해서 대패질을 하면서 나무에 물성을 실험했던 그런 목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G 전시에서 이제 아까 신정원 선생님 보여준 그 거울 작업의 드로잉인데요. 이 70년도에 그 71년도에 이제 드로잉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 70년입니다. 그 연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70년도 작업인데 AG에 이제 실렸던 그런 그 도록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AG의 첫 해는 70년대 전시가 됐을 때는 작가들의 제안서를 보내준 그 도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 미술 공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실제 도록에 게재된 이미지하고 실제 전시된 이미지가 달랐고요. 상파울로 비엔날레도 마찬가지예요. 도록에 이 작품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 작가들은 그 작품을 실제로 전시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종현의 작품이 있었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그 전시 도록에 실렸던 확장과 환원의 역학이라는 이일과 그다음에 오광수 김인환의 그 3인의 선언문이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시했던 김구림의 흔적, 도록에는 이 이미지였지만 실제 이제 전시에서는 이 현상에서 흔적으로라는 얼음 작품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국립현대에서 최근에 그 실험 미술 전시를 했을 때 김구림이 가장 하고 싶었던 작품이 이 전시였지만 이제 사실 잘 되지 못했죠. 그래서 얼음 없이 물만 이렇게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AG에서 출품된 작품의 경향이 다 일시적이고 소멸적이고, 그리고 작품과 관객이 조우하는 신체적인 그런 작품들이고요. 물성을 이용하지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탈물질화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이지만 또 탈물질적인 어떤 소멸되는 물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작가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일은 이제 예술은 영점에 돌아온 예술로서 무명의 표기로서의 예술이며 반예술적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행위하며 인식하는데, 이는 물질과 물질화된 공간의 제시로 예술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과 물질의 만남, 약간 이 유한 선생님의 이제 그 논의를 좀 연장시키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이제 전시가 됐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게 제 1회 전시인데요. 보시면 하종현 선생님이 이게 옆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돌아가신 김태호 선생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박석원 조각가이고요. 그 이승택의 이제 작품은 실제 이렇게 전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는 이제 시멘트 작업인데 최명령의 변질이라는 작업이고요. 뒤에 보면 이승조의 페인팅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지금 여기 보시면 하종현 선생님의 이제 그 AG 71년도 AG 이전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시가 됐을 때는 하종현 선생님은 이 대위라는 신문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위를 이제 현장 설치를 했는데요. 정부의 주된 권력이자 요체로 작동했던 신문 더미를 쌓았습니다. 신문은 비물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미디엄이죠. 이 당시에 작가들이 테크놀로지와 이러한 개념 미술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보 예술이 배포와 유통을 통해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매체적 가능성을 담았습니다. 당시 하종현은 선생님이 제작 배경에 대해서 인터뷰로 설명해 주신 건데요. 정부에 맞선 학생들의 시위를 그 당시에 이제 홍대에서 목격을 하고 이 작품을 대학생들의 저항에 대한 자신의 고뇌를 반영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신문들은 보수화된 사회와 함께 검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신문 더미 작업은 면도칼로 신문을 잘라나가 퍼포먼스를 했던 성능경의 그 작품만큼 실험적이었고 연구 소장이 불가능한, 그게 이제 또 실험 미술의 특징이고, 아마 선제에서 이런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상당히 큐레토리얼 관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AG 전시에서 보여준 이 작품이 당시 도록에는 무제 73-1로 게재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유형의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이 작품들은 철사 시리즈 있고요. 시작은 72년도에 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작품들은 이제 스프링을 수평으로 배치한 후에 다시 세로로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어떤 그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대 위에 철조망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고요. 지금 또 어떤 작품들은 이건 이제 솔로몬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친 캔버스를 수직으로 세워 철조망을 씌운 작품입니다. 하종현은 인터뷰에서 당시 사용한 스프링은 기성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그 스프링을 만드는 기계를 사서 손으로 이걸 하나씩 다 만든 그런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디메이드가 아니라 작가가 재료를 사서 그 스프링을 모두 만들었고 이를 캔버스 위에 집적시켰다고 합니다. 즉 그는 이러한 일시적 설치 작업에서 어떤 기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손 작업에 대한 집착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캔버스 뒷면을 사용하거나 캔버스를 묶어 철조망으로 드로잉해 작가의 몸을 작품 속에 개입시키고 스스로 육체 노동을 하듯이 스프링을 조이고 늘려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필립 다장이 말했던 그런 감옥이나 수용소, 그리고 한국의 분단상을 연상시킨다라는 말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7년 유토피아적인 기아추상의 어떤 생동감 있는 색채가 이렇게 어물하고 음산한 어두운 톤으로 작업이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5년에 기록되어 있는 AG 4회 전시는 사실 이제 일부 어떤 기록만 남아 있을 뿐이고 전시장 장면이 별로 사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75년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이 AG에 대한 짧은 기사가 공간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참여 작가가 하종현, 이근용, 김한, 신학철 이렇게 4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철은 오늘 민중작가로서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는데 AG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여했던 거의 유일한 작가가 또 신학철 선생님이십니다. 이 시기 하종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초기 그 어떤 접합법 또는 배합법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이 이제 흑백의 도판이지만 이게 그 75년도 AG 마지막에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4년도 명동화랑 전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사한데 홍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74-A 이 작품과 굉장히 유사한 기법으로 제작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종현의 이 작업은 강목에 흰 페인트를 침투시켜 제작한 평면 작업이다라고 이 공간지에서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강목이나 마대에 물감을 밀어내는 도구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내고 앞에서 그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또 작가의 손인 거죠. 그래서 손에 대한 굉장히 집중력 있는 노동력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종현은 이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대 뒤에서 화이트를 밀어내므로써 이쪽 마대 밖으로 물감이 새어나오게 하는 것. 일단 그렇게 해서 새어나온 화이트를 거의 덤덤한 기분으로 쭉쭉 긁어내었다고 할까요? 밀어붙였다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거나 그리지 않겠다며 긁고 밀어낸 행위는 74년 그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가 주최한 서울 비엔날레 도록에도 유사한 작품이 실리게 됩니다. 물감이 흘러내리고 캔버스 뒤에서 물감을 밀어내리는 초기 배합법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합법은 전이미술이나 실험미술 시도한 6년 동안 하종현이 다다른 비회화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이 방법이라는 것도 70년대 실험만큼 전이만큼 작가들이나 전시 도록에서 많이 엿보이는 글입니다. 하나의 메소드이자 메소돌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은 전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지지만 작가들의 개별 어떤 방법론은 굉장히 상이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에 대해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커미셔너 일은 작가들이 각기의 문제를 스스로의 손으로 그들 나름의 이념 제시와 방법론의 모색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한국의 내일 미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별 작가들의 손에 기댄 작가들의 방법론 그리고 나타나는 말이 국제적 동시성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그 용어들은 제가 다 지금 살펴볼 국제 전시와 하종현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손의 어떤 그 강조는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오광수가 한국 형상 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손의 복권이다라고 설명한 부분과 또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종현은 국제 전시를 이제 제가 6년부터 그러니까 68년부터 75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실험 미술가들이 그러하듯이 초기 작업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로의 물성이나 매체 실험을 모색한 경우 일시성과 즉시성, 사물의 순간적 특징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구 소장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앞서 본 파리 비엔날레 같은 국제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흥미로운 게 그 1972년도에 일본의 긴 하랑,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은하랑이죠. 은하랑에서 하종현이 개인전을 해요. 사실 좀 흥미롭잖아요. 왜 개인전을 한국에서 맨 처음 하지 않고 일본에서 했을까? 그리고 개인전을 일본에서 하고 이후에 이제 74년도 명동화랑 개인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은하랑에서 했던 전시가 일부 이제 그 명동화랑에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의 어떤 전시는 사진이나 아카이브 그리고 일부 남아 있는 도록 파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합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일의 평대로 하종현의 물질화된 공간 또는 공간 예술의 환경화, 체험 자체를 중요하게 보며 현실을 반영하는 산업 재료나 공업 재료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는 그 재료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런 실험과 전이로 이들이 기획한 AG 전시 자체 또한 실험 미술이나 이벤트와 같은 형식으로 이해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68년도에 이제 그 보여진 그 전시들이 그죠? 동경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현대회와 동경 전시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22명의 한국 작가가 참여하고 총 80여 점이 이제 보여진 대규모 전시회였는데요. 다행히 이제 공간지에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작품이 그 당시에 전시가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지를 보면 하종현의 도시계획백서 4가 이렇게 전시됐다라고 이것도 실제로 이제 전시된 거하고 우리가 좀 더 대조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전시에서 이제 하종현이 얻었던 수학은 무엇인가? 당시에 이제 그 이 국제전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일본에 거주했던 이완이 한국 미술하단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은 이 전시를 통해서 동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박스볼을 만났고 그리고 하종현, 김구림, 신문섭 등과 같은 한국 현대 미술가들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종현은 71년 파리 비엔날레 전시에서 아까 신종원 선생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이유한 김구림과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하종현은 이 파리를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유한은 첫 파리 여행이자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가서 파리에 가서 국제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현장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간지에서 보이는 작품하고 하종현의 작품도 약간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뭐 같은 작품이 전시가 되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우환도 2011년도 구겐하임 전시 때 내 작품은 쿠션 위에다가 이렇게 돌을 올리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71년도에 파리 비엔날레 작품을 2011년도에 구겐하임에서 이렇게 전시했었고요. 이게 이제 김구림의 작품.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게 하종현 선생님의 이제 시멘트 그 작품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그 밑에 보면 용 시멘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글자가.
그래서 뭐 저희가 예전에 보면 어릴 때 말피오 구두약처럼 그런, 그러니까 이게 용인가 이게 뭔지 찾아보니까 시멘트 회사가 있더라고요. 쌍용 시멘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문고인데 아마 파리에서는 현장 설치였기 때문에 다르게 파리에서 재료를 구해서 이제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멘트는 사실 AG 작가들뿐만 아니라 채명령도 변질이라는 작품에서 이게 하수구의 그 파이프예요. 그 시멘트를 이제 이 원형을 가져와서 전시를 그대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사하게 도시 공간의 건축적 재료가 되는 그 시멘트를 정말 가공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작가들이 이완 선생님이 이완이 이제 쓴 글이 에이지 4호에도 이제 실립니다. 만남의 현상학 소설 새로운 예술론의 준비를 위하여 이 글이 실리는데 사실 71년도에 파리 비엔날레에 갔을 때도 그 어떤 작품과 그 사물의 어떤 그 모노화의 영향이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물체성과 신체성에 기댄 비엔날레 서문을 쓴 이완이 그저 공간지에 우리가 보여준 그 작품하고도 좀 비슷하게 이제 이 언어에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2년도 이 파리 비엔날레 이후 72년도 일본의 긴 하랑에서 그 하종현이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대해 전시 서평이 미술 수첩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네무라 도시야키가 짧게 썬 전시 도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면 출국자 명단에 하종현이 있더라고요. 출국자, 입국자.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CCTV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며칠 날 나가서 며칠 날 들어왔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뭐 무슨 비행기 편으로 갔는지 이 기록까지 다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이 자료를 좀 추적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긴 하랑에서 이제 보여준 사진인데 그 72년도에 전시한 작가가 신문섭, 서성원 다 개인전이에요. 이런 개인전이 있었고 미네무라 토시야키가 이제 전시평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오른쪽 작품은 명동화랑에서 전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동화랑과 긴화랑은 굉장히 이제 좀 유사한 작품들이 전시가 됐는데요. 그 명동화랑 전시 도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 외에도 마치 그 어떤 줄이 끊어질 것 같이 그저 박스 안에서 팽팽하게 공간을 유지하다가 공간 밖에서는 해방되듯이 긴장이 풀어지는 감정의 이완을 느끼게 하는 이제 이 오른쪽에 이 작품 그리고 유사한 작업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이미지가 명동화랑 표지화 도록의 표지에도 이제 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종현이 명동화랑의 이제 또 관계 제목이 계속 조금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시리즈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공간에서 이제 72-11이라는 그 작품에서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공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구획과 함께 오브제와 그 물리적인 공간이 만나는 또 한편으로 보면 관람자의 현상학적인 그 신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작품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명동화랑 개인전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요. 회화의 물질성을 이제 동일한 문맥으로, 그러니까 이후에 이 전시가 회화도 보여주고 실험 미술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물질과 물질화된 공간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화된 공간으로서 자신을 규정짓는 회화 작품. 최근에 와서는 하종현의 작업도 이와 같은 일관된 콘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74년도 이제 명동화랑 그 도록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이 모두 불어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일 선생님이 불어를 써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작품들도 굉장히 흑백 도록이지만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가 그 공간지에 75년도 AG 전시에서 봤던 그런 도판 이미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면 작업의 초기 그 접합 시리즈의 물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말하는 하종현의 회화 작품은 74년 명동화랑 도록에 수록된 평면 및 평면 추상화 작업 세점과 평면 회화 월크 74-27을 의미했습니다. 명동화랑에서 국내 첫 개인전에서 보여준 하종현의 오브제 작업
텍스처 실험 작업, 아까 그 화장지 작업이죠, 화장지. 그리고 철조망으로 캔버스의 앞뒤를 묶어 나가듯이 사물의 안팎을 드러낸 작업은 74년을 기점으로 에이지 시기의 실험 작업들과 이후의 집합 시리즈의 등장을 서로 매개해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료를 다듬지 않고 거칠고 빈곤한 그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그는 물 그 자체가 주가 되며 재료의 물성이나 특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인공적 과정을 덜 거치는 아르테 포베라의 어떤 실험들이 일부 나타납니다. 미술 오브제를 물화시키는 반회화와 회화의 교차점 속에서 그는 전위적으로 퍼져나갔던 프랑스의 시포르시파스 또는 회화 내부에서 회화를 공격했던 프랑스의 벤페트 그룹들과 직접 교감하진 않았지만 당시 전위 한국 작가들이 포착하려던 국제적 동시성이라는 언어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하종현의 초기 작업은 이러한 우리가 그 하종현의 초기 작업은 국제적 동시성에 대한 그 특유의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하추상, 실험미술, 접합의 구성체로서 단절이 아니라 분절적 연속으로 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이후 시기를 결정하는 초기적 출발이자 하종현의 전체 작업의 중요한 단초로서 그의 초기 작업이 지니는 예술사적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하종현 작가의 작업뿐 아니라 당시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함께 실험 미술에 대한 한국의 전위성 또 현대의 의미를 모색했던 이일 평론가의 코멘트와 다양한 사료를 통해 당시 치열한 실험 예술 현장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종현 작가의 초기 어떤 매체 실험 그리고 공간성에 대한 탐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비회화적이고 신체적이고 또 물질적인 단색화 작업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레슬리 마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레슬리 마는 2022년 4월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근현대 아시아 미술부의 최초의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 큐레이터로 재직 중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홍콩의 M+ 미술관에서 초대 서예 수목화, 잉크 아트의 큐레이터로 재직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학사를, 뉴욕 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한 후 UC 샌디에고에서 전후 대만 추상화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표식 만들기의 정치학 1960, 70년대 하종현 회화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is prestigious forum. I'm very honored to be here to share my thoughts on this great artist. Of course, there has already been excellent scholarship on Mr. Ha's work, as we have heard, but both in Korean and English. My research is hugely indebted to their work. As an art historian and curator, I tend to think of artists both within their original context and in a comparative framework. My investigation focused on ways to think about his critic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art and as one of the key practitioners of post-war art, internationally speaking. While art development in different cities and communities is based on their own timelines and factors, I want to bring seemingly disparate practices and outputs in relation to Ha's work to think about the conditions of art making in post-war societies and perhaps offer the larger context of Ha's radical contribution that the upcoming exhibition will illuminate. Since the upcoming Art Sunjay exhibition will showcase his early work from the 1950s through the 1970s, I will discuss the history of Mr. Ha's mark-making from gestural abstraction in the so-called Korean informal style to geometric, non-figurative painting, then from sculptural installation to the era of Dansekwa. I will focus on how he created lines, dots, patterns, and textures in 2-dimensional and 3-dimensional spaces, and in result, the artistic language he built through mark making. And this particular quote
singles out this idea of a single stroke of line, as Mr. Ha talked about how his mark making will make a difference. Mark making offers insights into process and medium, as well as the approach to material and environment that Ha and his generation of artists were most obsessed in engaging as a way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ocio-political conditions. Mark making is central to artistic practices across geographies and time periods, and will thus serve as a basis of comparison in the task to situate Ha's practice in an international context. While art making for Ha and his Korean peers is central to the enterprise of advancing the trajectory and international currency of a nation's art and personal expressions, I will argue that it is Ha's urgency in each operation of gesture or contact that highlighted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personal, the social, and the aesthetic. It is the politics of his mark making that underscores his critical role in post-war art. My affinity to Ha's early pursuit stems from my academic work. I studied the modernist groups Fifth Moon Painting Society and Dongfang Painting Society, founded in Taipei in 1957 and 1956, respectively. The art, here you see Fifth Moon Painting Society on the screen. The artist groups in Taiwan shared generational burden, woes, and aspirations with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in striking ways. Born in 1930s in mainland China and relocated to Taiwan around 1949 when the Communist Party established their regime, many of the young artists were steeped in Chinese ink painting and calligraphy in their upbringing. They learned to make oil painting and sculpture following the Japanese curriculum that remained in the art programs in universities in Taiwan after the war. Similar to the artists coming of age in South Korea during this period, the experiences in a post-colonial society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s and foreign aid, war and displacement, as well as strong aspirations to modernity, propelled them to cherry-pick inspirations from various sources to reconsider the framework and appearances of visual art. Modernity was an obsession and an imperative. And whatever means that could help break from what the older generation represented, whether it was altering the instruments, materials, subject, and ways to capture the ethos of the times, sparked debate and accelerate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As art historian Jung Ki observed, for the Korean artists in the 1950s, the, quote, process of reconstruction meant embracing abstraction more vigorously than before, unquote. While we all know Taiwan and South Korea have been constantly compared in the context of post-war economic development, social reconstruction, and democratic evolution, the development of post-war art in the two places share many similar challenges and dilemmas and deserves more thoughtful investig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Cold War geopolitics and the conservatism of the nationalist government in Taiwan, artists navigated around cultural nationalism while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personal transcendence. Most of the artists of the Fifth Moon Painting Society were graduates of the art department of the National Normal University, which had a similar curriculum on ink painting and Western painting, like Hongik University, where Ha studied. The artists in Taipei started their project to modernize Chinese painting around 1957 with a quick succession of Cubist and Surrealist influenced work to informal, as this kind of sampling was the most intuitive way to immerse in a subversive spirit against the artistic orthodoxy and proclaim legitimacy through an international language. To them, these borrowed influences, though decades delayed, provided them the ammunition to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ways of making painting. After a short association with informal, the Chinese painters in Taiwan went back to mine traditions for their culturally specific nutrients of abstraction, the lingua franca in international art of the liberal Western world. In the early 1960s, the Fifth Moon artists returned to what they considered the greatest asset of their culture as the main source of reinvention, Chinese ink painting and calligraphy. The presence of the treasures from the imperial collection that the government painstakingly moved from mainland China to Taiwan provided the backbone of their investigation. In truth, their rebellious attitude toward art making did not target tradition itself, only the art establishment and their conservatism.
Similarly, many artists of the Tongfang Painting Society, the other most active modernist group in Taipei, were also heavily influenced by surrealist and informal styles, but their citation of Chinese culture expanded from painting to the abstract elements in seal carving, bronze, and ceramics, as they were the first group of artists to embrace abstraction in the early 1950s. If we look at Fifth Moon artist Zhuang Zhe on the left, his collage paintings that began around 1963, where he tore and pasted paper used for domestic furnishing on top of canvases and added ink and oil marks on top, or Dongfang artist Xiao Qing on the right, his informal inflicted canvases from the late 1950s with unruly strokes and fields of primary colors, one can see a particular urge to restart at the fundamental level of mark making to destabilize the primacy of image. In an era defined by disruption, lineages from traditions were rightfully questioned. Zhuang Zhe based his collage on calligraphic impulses and splattered ink techniques in Chinese painting with diluted paint. Xiao Qing bypassed the traditional ink painting tropes and went farther back to marks on ritual objects. Abstract art, to Zhuang and Xiao's generation, could thus be understood both as a gesture toward internationalization and as a recuperative effort to establish deeper connections with Chinese cultural roots after national and personal crises. At the same time, it offered room for individual freedom and satisfied a cosmopolitan ambition in an era of martial law. Abstraction also became a primary language in Ha Chunheng's work since his informal period in the mid-1960s. This painting in the MMCA collection from 1965 shows how he used abstract shapes and evocative strokes to state his stance on the stagnant debate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styles of painting. Textures on the surface that resemble sutures, raised scars, or earthenware patterns, and the earthy, stormy tonality are typical of this period of Korean abstraction that contrasted the doctrines of modernized ink painting. Ha said, "Informal was forlorn and dark to reflect the times." This is a quote. With this development, Ha joined the international cohort of post-war painters, Fontana, Bury, Bontacu, and others, that collectively, quote, destroyed the picture in the sense that the disruption between 2 and 3 dimensions was one of the ways the painters reflected their ruptured reality through their craft while overthrowing preconceptions of the capabilities of painting. But this is where the similarities between Ha Chunheng and his counterparts in Taiwan end. While artists in Taiwan were more concerned about reconfiguring the visuality and aesthetics of traditions in their paintings, Ha's pursuit from the mid-1960s to the mid-1970s remained connected to the policy of cultural preservation alongside the new vista that came from urbanization. Ha's abstraction dramatically changed after 1965 to geometric constructions, which would linger as a backbone of his output in the next decade. In this painting, he wove strips of canvas into a mat-like painting and evoked textile design. The patterns from the warp and weft are labor-intensive and formulaic in terms of method, but they challenge the flatness of painting and whether a woven plane can still be considered painting continued. Another series of work made between 1967 and 69, titled White Paper for Urban Planning, inspired by the contours observed from the aerial views of the country's redevelopment. The critic Yi Il labeled this short phase a, quote, return to constructivism, unquote. The painting comprises the articulated shapes and contours resembling topographical maps or folded graph paper. The slickness of the surface also suggests the emergence of a commercial visual culture in Korean society. Ha's marks on the canvas were disciplined and in tandem with the mixed feeling toward the built environment. The evocative colors of the abstracted cityscapes came from Korean folk artifacts and architectural elements. The desire to insert lived experiences into painting intensified during this phase, and the layers of impact are literally reflected in the folded canvas on the right, on the bottom of this composition. The depiction of folded paper in the pictorial plane literally extended to the substrate itself. Curator Kyung-an deemed the accordion folds relief-like and break free from the two-dimensional trappings of traditional painting.
A sense of utopianism was built into the compressed construction, especially in the optimism of the colors. But the reference to the Korean traditional folk art seems to also reminisce about the past. Key had noted that the work refers to Ha's reflections of, quote, a world that aspired to full-on industrialization, but was also deeply skeptical about its possible implications and effects, unquote. Though using the language of abstraction, Ha's recuperation of traditional culture drew not from ancient imperial legacies, but more quotidian references,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call for progressive art and its aesthetics to be closer to Korean everyday life. Ha famously wrote in the publication of AG, the avant-garde art organization for which he was a founder and a spokesperson, about his attitude toward the city and art. So this quote, I realize is an English translation from the Korean, but there's a few words I would like to emphasize, which is the aesthetics and also the social. And the way that Ha mentioned that relationship with the built environment in personal, aesthetic, and social ways will further be investigated in his later works. The next move of Ha's exploration between art making and environment naturally migrated to making marks and volumes in the environment. He had lamented that he, quote, lost a desire for drawing, unquote, eager to break from that particular notion of art around the same time that the art community became enamored by Li Yufan's call to attention, the encounter between materials and its natural states of being. The AG group in particular urged their members to move their thinking beyond mediums. Quotidian objects in the built environment were employed in ushering a new aesthetic. Cement placed on the foot of an interior column or cardboard toilet paper roll cut in half were Ha's experimental works that intervened directly into the three-dimensional space. The most striking work in this vein is Relation 72-1, where a piece of braided rope is strung between two sides of a horizontal wooden frame resting in the middle of a room. The taut suspension indicated through the frayed, unraveled skein suggests an invisible force and drama. The air around the piece is charged, fraught, but also resilient, while the object is laid bare. One inevitably thinks of the social condition around its making. The metaphor generated through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personal, artistic, and social proves to be an impactful one that enabled the next articulation that Ha puts forth as he returned to painting. Tying barbed wire and spring coils onto canvas in a grid or linear formations became Ha's key output between 1972 and 74. The extent to which the barbed wire bite into the canvas surface is precarious and hard to measure, but it is precisely that material tension between vulnerability and tolerance, perpetration and resistance, that his painting register is psychological in addition to physical charge. Quote, when I cut or burn my hands on the wired barbs, I know I'm in the work, unquote. This suggests Ha's mark making inserts the artist within the operation. The regularity of the grid, as opposed to its precarious spiral forms in real-life situations of deterrence and harm, seem to create another level of menace associated with the built environment of prisons, fences, or borders. The painting assemblages made with springs also harness an formidable energy of rebound after repression. Ha crafted this material, again, labor-intensive like his woven canvas pieces, with minimalist precision and austerity, but its pared-down aesthetic references is a more menacing context. Ha's marks of protrusion and entrapment straddle between, quote, everyday objects, an extraordinary harrowing kind, and an assault on the painting surface that reverberated through the Korean art world. Decades later, Palestinian artist Mona Hatoum made a series of sculptures using barbed wires that compose a gridded space in cube form. In Impenetrable from 2009, the barbed wire rods, vertically suspended by fishing wire, serve as lines that compose and convey presence and absence created by the space. The wires became a visual marvel and a psychological paradox. It also evokes the structure of prisons, fences, or borders that harnesses the unspeakable. Hatoum's mark is invisible, but similar to Ha's Relation 72-1, it is that incredibly charged potentiality and painful beauty harbored in the contraction and violence that make the work compelling. With ongoing conflicts around the world, Ha's work seems to strike a new meaning just as Hatoum's has.
As Ha's relation and barbed wire and spring series seem to turn paintings into a metaphor for resistance and suffering, Ha rejected the lure of complacency and came back to the material of paint and a substrate as he channels his experimentation on encounters. Quote, "At first, I thought that painting was not enough for me to fully express my thoughts, so I expanded my works to include an increasingly diverse array of materials. Paradoxically enough, however, I came to believe that single form of expression will be able to accommodate a wider range of materials and forms," unquote. That tension enacted on the painting surface were expressed in the actions of squeezing and pushing, as well as the time that is the key agent in the process that expresses the material responses more fully. This represented the beginning of the Conjunction series in 1974, which would be the main thread of Ha's output to the present. As Ha pushed paint from the one side of hemp cloth to the other with the additional action of dragging and smudging, evoking the movement of brushstrokes, he returned to more painterly mark making that combined the traces of the artist's hand. Much has been written and spoken about his signature way of applying paint, and I wanted to shift the focus to other parallel developments in abstract painting that would contextualize Ha's practice among his contemporaries. As a legacy of the abstract expressionism remained a looming presence for New York artists of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artists of the later generation labored to find new languages that both tie their abstraction to their lived environment and break free from the prescribed ways of making painting. While it may not felt immediate in the Korean context, abstract expressionism did have an impact on the Korean artists because of its global reach, especially because Korea is a strategic ally of the US and received its cultural output in the Cold War years. Looking to artists in New York of the same period, David Diao, who was born in China and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1955, began in 1972 to apply acrylic onto canvas on the floor, using garment tube turned roller to push, drag, and sweep layers of paint, allowing the element of chance and time for the paint to fall and accumulate onto the surface. The resulting pictures have a luscious surface and striking colors that rejected the calculated paintings of splatters and strokes that Pollock, Klein, and the likes had ossified the canon. Diao's friend, Jack Whitten, also began to make his programmed or photographic paintings with squeegees, blades, and other mark-making tools in the mid-1970s. By placing pieces of wire, metal sheets, and stones between the canvas and drawing board between painting, Whitten created imprints of objects and materials that were part of his sculptural language that seemed to make his pictures a record of both a personal message and something resembling an aerial landscape. But as Ha's peers tried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effects of the artist's hand through unorthodox tools, or in a way systemize their mark-making to connect to their daily lives and social environs, Ha has a much more tactile engagement with his surface. As scholars have noted that the varied textures of Ha's painting resist the seamlessness of others associated with Dansequois, international peers or precedents, Ha's work reflect a, quote, a union between the artist's fingers and paint, unquote. That the surface of the Conjunction series resembles clay, cement, snow, plaster, or mud suggests a rough sculptural or even natural aesthetic that none of his peers in Korea or those in the Western centers pursued. Perhaps this refers to the developing Korean society with much plasticity and unspoken muteness, or a rejection of the conclusiveness that a highly capitalized world would have signified. Or perhaps more radically, this refusal to comply or conform even to the way pushed paint would rest on the hemcloth surface to obscure the product of chance and to give the viewer more room for engagement with the material seems to be another form of complicating that material counter once over. I want to bring the conclusion of my investigation in Ha's work back to the comparison to modern paintings in Taiwan at the beginning of this presentation.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Ha exhibited his work in Taiwan at both state-funded and privately run organizations, all occasions labeled as an alliance of Asian artists. Ha was included in 3 exhibitions in Taipei: modern painting from Korea at the National History Museum in 1977, the new École du Sol group exhibition at Spring Gallery, a private exhibition space in 1983,
and Contemporary Korean Art Exhibition 1984 at the newly established Taipei Fine Arts Museum. In fact, this exhibition happening at this time is quite extraordinary because the Taipei Fine Arts Museum was only established a year before. The 1984 show had been categorized by the critic Kim Bok-young, a close friend and supporter of Ha, in the Taipei Fine Arts Museum catalog, that the works are presentations of, quote, primordial being of nature, unquote. Quote again, there is every reason that we ourselves are contacting things through bodily exercise by drawing, painting, blotting out, penetrating, dripping. Those are our essential techniques, unquote. Though the documentation of Ha's participation in Taiwanese archives are rather incomplete, only scant images of the installation views of these shows are extant or even useful, and the local criticism on these exhibitions barely matched the substantial investigations Korean artists had made in painting and sculpture.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export of Korean art, at least to another Asian country, was much more diverse and inclusive than how today's art historical framework and market interest, at least the ones available to me as a non-Korean reader, is. By the 1970s, most of the modernist painters I compared Ha to all had left Taiwan for Europe, the United States, or Hong Kong. The local art community was driven by nativism, a grassroots cultural consciousness in all aspects of productions as a response to the increasingly isolated international status of Taiwan. Critics in Taipei saw Korean artists through a nationalist lens based on their own situation, but the aesthetic harmony among the featured Korean artists was palpable. The implication of how Korean art impacted Taiwanese artists remained to be investigated, but this series of encounters allows my thinking toward Ha Ching-hung's work to have a broader context. I hope my survey of the array of mark-making strategies and expressions of Ha in the 1960s and 70s provided a perspective on his work in the larger art historical context. I look forward to your feedback and discussion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하종현 작가 작업을 설명할 때 전후 아시아라는 그 같은 시간성과 장소성을 공유하는 한국 화단과 대만 화단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서구 문화를, 서구 미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각국 화가들의 추상화를 향한 열망, 또 실험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어서 잠깐 20분까지 5분 정도만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4시 20분부터 패널 토론 관람객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